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 백신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앉으면서 3차 대유행이 이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적 관심이 큰 백신 관련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여당의 백신 현재 준비 상황이 어떤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신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 의원님. 의사 출신이신데요. 코로나19 또 전문가로 또 이제 통하고 계신데, 근데 의원님께서는 연말 연시를 코로나 병동에서 이제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3차 대유행이 한창인 시기에 네. 여러 가지 병원들이 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의사 현장에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네. 특히 공공병원에 코로나 전담으로 지정이 됐던 일산병원에 가서 공공의료에서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대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소 실천하는 거는 정책을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국회로는 언제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예, 1월 초에 다시 돌아왔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감염병 대응 지침을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법안 발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 3차 대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감소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오늘도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 주말에는 아무래도 검사 수가 줄기 때문에 500명대에서 300명대로 준 것이 조금은 이후에도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3차 대유행의 그런 정점은 꺾인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강화된 방역 지침 2.5 플러스 알파 단계에서의 그런 우리 시민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유동량이 줄고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의 그런 협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특히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확산세를 꺾이게 한 주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강화된 지침 중에서도요. 5인 이상의 금지,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죠. 그리고 9시까지의 여러 가지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그래도 같이 협조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량에 그런 도움이 됐었던 부분인 거죠.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이런 3차 유행은 산발적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었고요.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이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전파의 고리고리를 우리 국민들이 끊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걱정되는 거는 여러 가지 산발적인 집단 감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BTJ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시설에 대한 뭔가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방역 지침에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발병 가능성이 이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얼마든지 이제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아서 설 연휴가 또 있잖아요. 4차 또 대유행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께서 4차 유행이 구정 전에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아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고요.
500명대에서 또 1000명대로 가는 거는 또 순식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정부도 2.5단계 그 거리 유지를 아직까지는 지속하자라는 의미에서의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구정 전에 그리고 이 연초에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께 그런 협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설 연휴 때까지는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5인 이상 금지에 대한 31일, 1월 31일까지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는 그 전에 일주일 그리고 2주일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2.5단계를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유동량이 또 얼마 줄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미미했던 점들, 예를 들어서 의료 자원이나 병상이나 이런 집단 시설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 그동안에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의 이런 정부 당국의 노력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헬스장 등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실제로 이런 그동안에 우리 헬스장이나 여러 시설의 업종에서 고통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셧다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기에 조금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방역의 지침, 그것이 바로 상생 방역이 될 것인데요. 이때까지는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그 방역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방역 지침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업종 분들이 헬스장 그리고 필라테스장 여러 가지 검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신 만큼 이런 실제로 영업을 유지하되 방역의 안전한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요. 이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느냐에 대한 지침이 방역에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부의 조치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시름과 또 국민적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2.5단계에서의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은요, 또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역 지침에 있어서 이제는 형평성,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소통이 되는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상생 방역 그리고 소통 방역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수영장에서는 샤워를 해도 되고 헬스클럽은 운동 후에 샤워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현장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방금 떠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야 될 일관적인 것 같아요. 것들이 소통 창구에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국회와 이제 지자체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돌파의 그 유일한 희망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게 이제 백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이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이제 9월까지 이제 완료한다고 했는데 백신의 그 준비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접종 계획은 2월부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보건의료라는 거는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항체 형성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백신 접종 계획은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현장에서 그런 점검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선순위의 대상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근거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보관이 까다로운 것들은
위탁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닌 센터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백신들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존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민간 병원을 포함해서 여러 센터나 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오류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백신 괜찮은 걸까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을 맞고 해외에서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이 접종할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되돌아보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검증들이 됐을 때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밝혀지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사망 사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과 영국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고 우리가 백신 접종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충분한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다른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품별로 이 부작용 사례나 이상 사례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다른 국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근거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고 이제 그 직후에 사망을 했는데 또 약물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더 연구할 여지가 있다. 이게 저 같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의원님께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긴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우리 코로나 백신 구매 관련해서 선구매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공무원의 면책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 신종플루 때 백신을 폐기하게 되면서 그런 뭔가 사용량을 과다 구매한 거 아니야라는 국회에서의 질타가 있었던 만큼 네. 이번에 그런 것들의 경험이 오히려 위축된 상황으로 소신껏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요.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구매를 했다면 추후에 그 개발되지 않은 백신들이 실패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또한 오늘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집합금지 명령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센터에서 접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축구장이나 아니면 여러 공공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의료기관 외에 의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시로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을 앞두고는 있지만 올해는 마스크 없는 일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한데요. 네. 코로나 종식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사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 실제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이때까지 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 코로나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활의 그런 중심이 되는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취약한 고리들이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 주변의 약한 고리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에 대한 복지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서 TF가 이제 발족이 된 거잖아요. 예.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격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의 그런 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요, 이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제가 아닌 정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의 방안을 이야기하신 만큼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제도로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TF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그 야당의 이제 그 비판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강제적 이익 환수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에서는 우선 이익이 창출됐을 때 이걸 어떻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다시 협력을 하고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불평등 해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께서는 코로나19 돌파에 앞장서실 뿐 아니라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올 한해 의정 활동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그런 돌봄 공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약자가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기에 이런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은 아동 학대 피해자 아니면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더더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런 우리 사회의 취약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와 법안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